지금까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들어와 보시면은 세목별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정산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연말정산 종합 안내라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좀 더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용 교육 동영상 19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직 2020년도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은 2020년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료비 세액 공제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부분 눌러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추천하는 부분은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 상담 도움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우리 연말정산의 흐름도대로 이렇게 문의사항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궁금한 부분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1강에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면 총 급여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였고요. 관련된 비과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국외 근로소득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요. 또 뭐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근로자 종사자 범위 그리고 3천만 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월 20만도 한도 적용 여부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두 번째 강의였고요. 산출세액에서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주택임차 차입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공제를 뺀 게 결정세액이 나왔고요. 기납부세액을 하면 납부 환급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세한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 증빙 관련된 내용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일 때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은 어떤 자료를 제공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광범위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떠한 점을 주요 점검사항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부연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은 저번 강의 때 제가 여러분들께서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서 체크를 해서 수정 신고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금액 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지급명세서를 이를테면 여러분들 회사에 직원이 1000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잘못했으면은 여러분들 것만 수정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이 1000명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부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회사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 가산세를 내지 않고 적정하게 제대로 된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봤을 때 매년 체크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들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고 또 올해는 더 많은 범위가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동안 나 이렇게 했는데 별일 없이 잘 받았는데 하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 그 부분이 이제 국세청 체크 범위에 해당이 돼서 걸리기 시작하면 그 해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것까지 전부 세금을 수정신고와 함께 가산세까지 내셔야 되는 점을 유념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전수조사하는 항목은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과다공제자입니다. 표본 샘플 조사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기부금 과다공제자입니다. 일단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류가 굉장히 전체 오류의 절반 이상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를테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냈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시면은 당연히 그 다음 연도에 금액이 나와서 수정신고 요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는 요즘 100%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까 같은 경우에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 어머니도 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체크 100% 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제가 있고요. 형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저도 직계존속 기본공제 부양가족을 받고 또 동생도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기본공제자가 여러분도 나오고 여러분 동생도 나온다. 이러면 무조건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부양가족 중에 사망자 및 해외 이주자 공제입니다. 제가 사망자는 당해년도 중에 사망자는 그 해년도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 사망하신 분을 또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해외 이주 공제는 이분이 부양가족이 도중에 해외로 가셨어요. 그러면 과세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기중에 이제 해외로 가시게 된 분들을 공제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근로자는 저축마련 납입액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뜬다고 해서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것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의를 듣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용카드 과다공제입니다. 제가 아까 강의에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요건은 오케이지만은 소득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분들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도 이 부분도 당연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여러분들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이런 분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 나와 있다고 전부 포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의 금액은 빼고 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과다공제입니다. 기준 시가가 안 맞아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억이고 2016년 이전에는 3억이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은 이것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본인 이름으로 이제 주택을 사서 은행 차입금 이자를 받고 15년 동안 차입해서 이자를 납입하면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당연히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배우자가 주택을 또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배우자도 역시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용 주택이 있는 경우 뭐 이를테면 본인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으므로 역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 과다공제입니다. 그 연금저축에는 소득공제가 있고 40%에서 72만 원 한도로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세액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 뜨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걸러줍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로 진행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해지한 경우는 그 해년도 전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과다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분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있다고 했는데 나이 요건은 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기부금은 이게 이월되지 않는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스템에서 공제가 검색 및 계산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기부금을 저 시스템에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입니다. 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 실손보험, 이거 이번 올해부터 이제 간소화 서비스에 뜬다고 했죠. 이것들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것도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것은 그 금액 자체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료비에 사용된 것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아우가 부담한 경우에는 형도 아우도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과다공제입니다. 본인 외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중고등학교생을 위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자녀에 대한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역시 근로기본법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학자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과세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에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은 신규 입사자와 그 다음에 가족사항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장애인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공제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차입 계약서, 계좌 이체 증빙 이 서류가 3가지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는 이자 상환 증명서,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분양이나 매매 계약서, 대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한 내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액 감면에서 외국인 급여에 대한 세액 감면, 뭐 스톡 옵션,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 취업자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소득세 감면은 저희가 전부 회사에서 징구합니다. 세액 공제 중에서 또 연금계좌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들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교육비 중에서 뭐 추가로 교복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종교 기부금도 역시 따로 제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영수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이것까지 포함이 돼서 3가지 자료는 무조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안경 구입비 이런 것들은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뜬다고 했고요. 장애인 보장구 같은 거는 역시 이번에도 별도로 개별 증빙을 수령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